한국 GM 노사가 정상화 합의 6개월 만에 다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측이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자 노조는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GM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 초청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북한이 곧 초청장을 전달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은 1987년 교황청 대표단의 방북을 성사시켰던 이종협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장이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다음 주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에서도 협력사 간부 등이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가족이나 친인척 14명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주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를 앞두고 사립 유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의 비리도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운영을 시작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는 첫날부터 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감정을 받게 되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흘 동안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한국 GM이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갈등을 겪던 한국 GM의 노사가 회사 정상화에 합의하고 손을 맞잡은 게 지난 4월입니다. 산업은행도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며 지원에 나섰었죠. 180일이 지난 오늘 부평공장 직원들은 다시 머리띠를 두른 채 회사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지난 7월 GM이 회사를 둘로 쪼개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연구개발을 전담할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생산 공장을 구조조정하고 더 나아가선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논란 속에 오늘 주주총회에서 법인 신설안은 통과가 됐고 노조는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 GM의 일방적인 결정에도 무력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한국 GM 부평본사 사장실 입구를 200여 명의 노조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카오카잼 사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장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선 용역업체 직원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들도 안건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만 좀 서서. 아니, 저 상을 못해가지고. 이후 한국 GM은 GM 코리아 테크니컬 센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떼내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를 쪼개 노조의 힘을 빼고 분리된 생산 공장을 구조조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이 법인 분리의 목적이 순 거짓말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 것이고요. 한국 GM을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법인 분리였다고 하면 이런 일방적인 주주총회도 없었을 뿐더러 앞서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는 78%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노조 측은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단 결정을 하면 구체적 파업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은행도 한국 GM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해 주주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산업은행은 GM 측으로부터 회사를 왜 쪼개려는지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노조원들에 막혀 주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2대 주주인데다 지난 5월에는 8천억 원의 공적 자금까지 됐지만
충돌하는 노사 사이에 낀 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가 한국GM 주주총회장에 들어서려 하자 제지당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실랑이 끝에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이후 GM 측으로부터 안건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주총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소송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5월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시장 철수 등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비토권도 확보했습니다. 한국시장 철수 등 일방 통행식 경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산은과 GM은 자산 매각 등 17개 사항을 주주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 결의 사항으로 정해놨습니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가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GM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번처럼 한국GM이 일방적 의사결정을 해도 17개 사항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이처럼 180일 만에 다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한 한국GM 부평 공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 기자, 노조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기자 뒤로 보니까 천막 농성장이 지금 보이는군요. 네, 주주총회는 3시쯤 끝났지만 이 시각에도 일부 노조원들은 남아서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무조건적인 파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행동이 계속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노조원들은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주총장 진입을 막기도 했는데요. 사는 측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주총을 무산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 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 파업이 이뤄질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정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와야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찬반 투표에선 조합원 78%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도 파업에 부담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GM은 장기간 노사 갈등에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데다 판매도 부진해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매년 수천억 원씩 적자가 났고 올해도 적자가 1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노조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GM이 결국 추가 구조 조정을 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산업은행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밝힌 바가 있습니까? 네, 우선 한국 GM 측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전략 차종을 개발하기 위해, 즉 한국 GM의 개발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산은과 정상화 계획에 합의를 할 때 10년간 공장 유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서 철수설은 노조의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GM이 이번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거나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서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 산은이 확보한 비토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비토권 행사도 무산된 만큼 일단 산은은 한국 GM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초청장을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바티칸과 30년 가까이 접촉을 해온 북한의 이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이 마쿠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교황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조선 가톨릭협회 중앙위원회가 있지만 현직 사제가 한 명도 없어 교황청과 공식 소통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이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이 물밑에서 교황청과 실무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는 이 원장은 1980년대 후반 바티칸 교황청과 비밀 협상을 위해 로마에 있는 세계식량 농업기구 대표로 파견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물밑 협상으로 1987년엔 교황청 대표단의 첫 방북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주에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에 갔습니다. 이미 교황청과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쿠에서 추진하는 일을 이종혁이 하겠죠. 일정이라든가 뭐 방문 시기라든가 뭐 방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종혁이가 뭐 전문가니까.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도 공식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평양 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서울 교구장과 바티칸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물밑 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될 경우 내년 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과 일본을 가는 길에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뤼셀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교황이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한 만큼 북한이 조만간 교황청에 공식 초청장을 보낼 걸로 보입니다. 교황에게 북한의 초청 의사를 전달한 우리 정부가 향후 조율 과정도 도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초청장이 교황청에 전달된 뒤엔 교황의 방북 시기와 의전 등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황청의 고유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교황청은 교황의 해외 순방 일정을 5, 6개월 전 확정해 공식 발표하는 걸 관례로 삼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내년에 교황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 살펴봐야 한다며 내년 5월경 교황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교황을 초청해 놓은 상태인 만큼 내년 봄에 북한과 중국, 일본 등을 연이어 순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내년 초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브뤼셀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방북을 수락하면서 문 대통령이 중재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뤼셀에서 이성대 기자입니다. 아셈 정상회의 참석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셈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제안했던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빨리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셈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핵화 과정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와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정세 변화가 이어지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도 유엔 대북 제재 방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해석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만나 지난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층 더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브뤼셀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한 달 동안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숨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오늘 직접 소셜미디어에 잔혹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자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감정유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머물게 하면서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김 씨는 오는 22일 치료 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직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점 등을 볼 때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 씨의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를 치료했던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시 잔혹한 상황을 알리면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남궁 교수는 참담한 죽음이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사건이 일어났던 PC방 앞엔 하얀 국화가 놓였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엔 5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유가족을 만나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PC방 앞에 하얀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인 21살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가 얼마 전까지 일했던 곳입니다. 진짜 혹시 어쩌면은 그 PC방에서 말을 한번 섞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이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담당 의사의 글 등으로 가해자의 참혹한 범행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김 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아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사흘 동안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에서 유족들을 만나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을 뵙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도 전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미리 알고 입사했는지 등 핵심 쟁점을 공사가 속 시원히 밝혀야 하는데 설득력 떨어지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야3당은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논란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직원 친인척들이 먼저 알고 입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침이 2017년 7월 결정됐다고 해명합니다. 108명의 직원 친인척들은 모두 그 전에 입사했으니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건 직후 박원순 시장은 안전업무 직영화를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시의회에서 전면적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차별 해소를 말합니다.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관계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지금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구의역 사건 직후 서울시 내부에서 이미 정규직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합니다. 논란이 된 친인척 108명 중 73명은 구의역 사건 이후 입사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공사가 스스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면접 결과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도 의혹에 대해 23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이렇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가족이나 친인척을 편법 채용했다는 의혹이 다른 곳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데 공사 측은 경찰이 수사까지 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보안과 소방 분야 등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900여 명을 공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 7천여 명도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규직화를 노린 협력사 간부들이 자신의 친인척들을 일단 채용이 쉬운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사 감사관실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보안 업무를 맡은 한 협력업체 책임자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협력사 팀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을 입사시켰습니다. 그동안 각 협력사에 14명의 친인척이 이런 식으로 입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서 2건 다 조사한 다음에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그 12개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도 채용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부정한 채용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저희는 어제 국회의원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정책개발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는데요. 국회 사무처의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2년 전 보고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국회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진행한 겁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법, 정책 개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여론조사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엔 6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실 보좌진 등 내부 관계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예산을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에게는 매년 80억 원 정도의 정책 개발비가 지원되지만 검증은 부실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까지 들여다보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처는 시민단체의 보고서 공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 측은 정책 개발 보고서를 내부 당직자가 쓰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계호 장관 측은 용역 보고서가 표절로 제작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해당 정책 개발비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다음 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3차례나 입장문을 냈는데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하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한 발 앞서서 일부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창이 뜹니다. 보상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부패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가동 첫날인 오늘 33건의 신고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언론에 지난 5년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116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의 제2유치원 원장은 2년 7개월간 2억 3,900여만 원을 빼돌렸다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평창의 Y유치원은 설립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2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주의를 받는 등 60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에서 돈 줘요? 안 줘. 무슨 돈을 내주는 거야, 우리? 이 내용은 오는 2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가 무차별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며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함께 밝히라고 했습니다. 한편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이번 주말 학부모들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개혁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10대 남성 그룹인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 군이 소속사 프로듀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명 음반 제작자이자 소속사 회장인 김창완 씨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는데 김 회장은 감정이 격해지기는 했지만
음악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엉덩이에 보라색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머리에도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10대 남성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 군 몸에 남아 있는 상처입니다. 이 군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4년간 소속사 프로듀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틀리거나 따라오지 못할 때 그냥 제 목에 5.5 기타 케이블 목에 둘둘 감아서 숨 못 쉬게 하고 목줄 잡아당기고. 연습실에는 폭행에 사용된 쇠막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군은 소속사 김창환 회장이 이를 알고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 군을 사무실로 불러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믿고 맡기면 팔 죽여도 놔둬야 돼. 연예인이라고 신문에라도 나봐라. 새끼야, 니네 절당이 없어. 야. 누가 그 문제 있는 애를 데려가. 판을 키우면 안 돼. 판을 키우면 니네 엄마 아빠가 더 괴로워. 지금의 한 10배로 괴로워. 소속사 측은 JTBC 취재진에게 김 회장이 석철 군과 이야기하는 도중 일부 감정이 격해진 순간도 있었다며 멤버 전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은 없다며 직접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폭행 논란을 부른 프로듀서에 대해선 사의를 표명해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남북이 전방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을 두고 비슷한 의혹들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의가 없었다거나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죠. 한미연합훈련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합참은 오늘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가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적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공격하는 근접 항공지원 훈련 공역과 일부 겹칩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동부전선 한미연합훈련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합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미가 동부전선 훈련 공역을 비행금지 구역 남쪽으로 옮기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훈련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미는 최근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주관으로 회의를 열어 비행금지 구역 문제를 논의하고 훈련 공역 조정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근접 항공지원 훈련뿐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를 정밀 폭격하는 대화력전 훈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주한미군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반대하고 항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모든 과정을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면서 비행금지 구역 문제도 한미 간에 다른 의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보통 건강보험공단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치료비를 나중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나 쌍용차 사태 때 다친 사람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체료까지 다 받아갔던 게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를 위해 200건 넘는 독촉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게 거둔 부당이익금이 전체의 7%에 그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참사에서 살아남은 3명의 철거민 중 한 사람인 천주섭 씨. 진압 과정에서 다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묻는 판결이 내려진 뒤 천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257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날아온 독촉 고지서만 모두 25장. 가압류가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금이고 뭐고 다 가압류 됐었어요. 전방위 압박에 천 씨는 결국 연체료 23만 원을 합해 290만 원을 공단에 물어줬습니다. 건보공단이 용산 참사와 쌍용차 당사자들로부터 이렇게 돌려받은 치료비는 모두 1,890만 원입니다. 모두 271건의 독촉장을 보냈고 연체금 98만 원까지 남김없이 걷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액 체납자들에게선 부당이득금 중 7.3%만 걷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부분, 잘못되게 징수된 부분을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재심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모두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집 근처 공장에서 이런 물질들이 기준치를 넘어 배출된다면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일이겠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그런 곳이 있었고 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한국석유 울산 공장입니다. 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장은 지난해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기준치의 최대 40배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체 측은 고발당한 이후 정화 장비를 새로 설치해 지금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공장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입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이제 아기도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기서 쭉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난 5월 포스코 ICT가 운영하던 경기도의 한 공장은 납과 카드뮴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조업 중단 조치를 당한 이후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공장을 인수한 업체는 정화 설비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각종 유해 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6년 이후 95건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지만 대부분 개선 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영업을 정지를 시켜버리면 이제 생산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고 굉장히 큰 영향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적발업체 수시 공개와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암살 의혹이 제기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의 사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살해와 관련됐다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사우디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우디에선 책임을 떠맡을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슈크지의 사망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It certainly looks that way to me. It's very sad. It certainly looks that way.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우디를 방문하고 돌아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를 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과 터키 주요 매체는 카슈크지의 참혹한 피살 과정이 묘사된 녹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등이 암살 장소로 지목된 총영사관과 공항 등을 오가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사우디 왕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이 짙어지는 가운데 사우디가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우디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왕세자의 측근인 아시리 장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세자의 지시를 아시리가 잘못 이해해 결국 카슈크지가 신문 과정에서 살해됐다는 내용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백악관 최고 실세로 꼽히는 두 사람이죠. 켈리 비서실장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불법 이민자 관리 책임을 놓고 크게 싸운 건데 행정부에 이어 백악관의 분란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켈리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욕설을 주고받은 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때문입니다. 닐슨 장관은 켈리 실장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닐슨이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볼턴이 비난하는데 대통령까지 동조하자 켈리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CNN은 켈리가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고함을 쳤고 볼턴도 고성으로 맞서면서 백악관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토안보부는 미국 국경을 향한 난민 행렬이 지난주 200명에서 20배인 4,000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는 10만 명을 넘어 역대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핵심 홍보 정책인 이민 국경 정책에 구멍이 생기자 되레 민주당을 탓했습니다. 매티스 국방과 세션스 법무에 이어 이날 논란이 된 켈리 실장과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교체 대상자 후보군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하원은 패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남미 난민 행렬에 남부 국경마저 뚫렸다는 소식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중폭 이상 개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오늘 대전의 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1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지하 1층에서 시작됐는데 쌓여있던 자재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전체로 번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도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 대전의 한 체육관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희 집이 공사 현장이랑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얼굴이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열기가 확 느껴졌고요. 10번 정도 더 폭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작업 중이던 43살 박모 씨가 화상을 입는 등 노동자 1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12월 완공을 앞두고 내외장 마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전기판 내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지하 1층 수영장 여자 라커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전체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추락 방지망을 타고 위층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분이 그 당시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 작업을 이루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소방은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30대 경찰관이 뒤에서 달려온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젖먹이 아기부터 5살 아이까지 이 어린 자녀 셋을 둔 가장이어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추돌 사고를 낸 1톤 트럭이 1차로에 멈춰섭니다. 부상자도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SUV 차량이 트럭을 피하려다 옆에 있던 경찰관을 덮칩니다. 어제 오후 6시 56분쯤 경남 김해시 생림면 복림리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5살 장모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인 김해 중부경찰서 소속 34살 이상무 경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70km로 속도가 제한된 곳입니다. 장신의 경찰 조사에서 130km로 과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금방 뭐가 슉 지나가는 그 소리에 퍽 하더니만 나와보니까 이미 차량이 박혀 있었고 경찰관 한 분은 쓰러져. 이 경사는 동료 경찰과 결혼해 1살과 3살, 5살 된 아들만 셋을 뒀습니다. 돌이 안 된 막내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할 일이 아직 아스를 다 키워야 되는데. 경찰은 오늘 이 경사에게 경위 계급을 추서했습니다. 이 경사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엄수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얼굴을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위협하는 손짓을 하더니 달려들어서 주먹질을 합니다. 모두 지난달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재소자였고 맞은 사람은 교도관이었습니다. 올해만 70명 넘는 교도관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메마른 교도관의 실태를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교도관이 소란을 피운 재소자를 생활지도 교육장소로 데려갑니다. 저항하던 수용자가 갑자기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머리로 얼굴을 세게 들이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교도소의 진료실입니다.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 직원은 뇌진탕,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아 2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면담을 하던 수용자가 갑자기 컴퓨터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길질도 합니다. 올해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형사 입건된 사례는 9월까지 71건입니다.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인 힘을 써 내부 징벌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만 200건이 넘습니다.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 수용자가 약간 삐딱한 표정이나 모습을 보이면 두려워지는 거는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수용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폭행만이 아닙니다. 교정본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정공무원 10명 중 1명꼴로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 처분됐습니다. 자기 그 요구사항이 안 맞으면 고소장 쓸 수 있고 쓴다고 또 협박도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 관리하는 데 좀 다소 위축이 되죠. 현재 재소자 수용 인원도 시설 정원보다 15% 많습니다. 인력은 늘지 않고 시설 확충도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힙니다. 재소자의 인권이 보장되려면 무엇보다도 교도관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가 숨진 고 김창호 대장과 유영직 이재훈 대원, 이밀진 영화감독, 정준모 한국산악회 이사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후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치러졌습니다. 300명 넘는 추모객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보냈습니다. 지난 여름 이란에서 온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거리로 나선 중학생들 사연 전해드렸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나섰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난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었는데요. 오늘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젠 친구들과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란에서 온 중학생 S군이 조심스럽게 난민 인정서를 펼쳐듭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S군이 떠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본국의 상황이 바뀌거나 이란의 그 종교법이 바뀌면 강제 테러 명령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혹여나 취소되진 않을까 어려운 법정 용어를 익숙한 데 쏟아냅니다. S군은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와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2016년 첫 신청을 했을 땐 종교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재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엔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낼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고 길거리에 모였습니다. 땡볕에서도 피켓을 들고 저를 위해서 도와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이제 땡볕에서 고생할 일도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고생하면서 갖고 싶습니다. 이제 S군과 친구들은 여느 평범한 10대처럼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어른이 돼서 같이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자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탑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일본군의 만행을 세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이 추진됐었는데 지난해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일본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압박한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유네스코의 비정치화를 높이 평가한다며 그야말로 아베식 해석을 내놓았는데 일본의 로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연간 390억 원.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좌절된 것은 일본의 끈질긴 로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난징 대학살 자료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자금력을 동원해 다각도로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유네스코 아줄레 사무국장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것도 이 연장선입니다. ユネスコのメッセージがに向けて改革を推し進めておられますことを高く評価をしております。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막을 당시 일본 정부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등 노골적으로 자금력을 무기화했습니다. 결국 등재 보류 결정으로 이어졌지만 일본의 로비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기록유산의 선정 절차를 일본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비정치화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자금력에 의한 정치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궁예 도성, 918년까지 후고 고려의 수도였던 철원성의 별명입니다. 1100년 전에는 수도였지만 6.25 때는 격전지였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둘로 갈린 채 숨죽인 성에 오랜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 평화 전망대에서 바라본 철원 도성입니다. 1100년 전에는 후고 고려의 수도였지만 현재는 단풍너머로 성터를 가늠할 수 있을 뿐입니다. 후 고구려의 왕 궁예가 세웠다고 해서 궁예 도성으로도 알려진 이곳은 한반도에 세워진 성 가운데 유일하게 사각형의 계획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후삼국 시대를 호령했지만 6.25 때는 철의 삼각지대 한복판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마고지고 그 뒤에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비무장 지대 안에 위치한 탓에 군사 분계선이 성 중심부를 갈랐습니다.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가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무장 지대의 역사 유적을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튀었습니다. 이 철원성에 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철원성의 복원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말 그대로 비무장 평화의 공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1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그림을 샀는데 사자마자 절반이 찢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얼마 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도 속임수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해당 작가는 오히려 계획보다 덜 찢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의 열기로 잔뜩 달아오른 경매장. 15억 원으로 그림값이 결정된 순간 벽에 얌전히 걸려있던 그림이 가늘게 찢어집니다. 영국 출신으로 알려진 미술가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끈 순간입니다. 인터넷엔 뱅크시 당했다는 표현과 함께 이를 흉내낸 게시물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뱅크시가 액자에 분쇄기를 설치한 영상을 보여줬지만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그림이 찢어지면서 주목도가 높아져 오히려 그림값도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뱅크시는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연습 때는 분쇄기가 잘 작동했지만 실제 경매 날은 실패해 그림이 절반만 잘렸다는 겁니다. 주최 측과 공모한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예술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뱅크시는 기존 미술계 풍토를 비꼬는 작품 활동으로 유명한 얼굴 없는 예술가입니다. 경매 도중 새롭게 태어난 이 작품은 쓰레기통 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낙찰받았던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오늘 경기도청 국감장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키워드는 인생 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한 인생 무상이 키워드인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조원진 의원과 이재명 지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의 설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 의원은 당초 오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 관련 녹취를 틀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는데 예. 이 지사를 생각해서 결국 틀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 조원진 의원이 한 말을 보시면 믿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는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예. 이유에서 틀지 않았다는 건데 인생 무상이라는 표현에서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둘이 다 큰 웃음을 터뜨린 거군요. 네,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도 언급하게 됐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저하고 4년 전에 제가 저 간사 자리에 앉고 맞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그때 아까 실제로 반가웠습니다. 그때 네.
네, 들으셨다시피 중간에 이재명 지사가 진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 저 간사 자리에 앉아서 얘기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도 두 사람이 국감정에서 만났었습니다. 예. 당시 조 의원은 안행이 새누리당 여당 간사였고요. 이재명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추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간의 분위기는 오늘과 달리 굉장히 살벌했는데요. 이때 분위기도 한번 보시죠. 예.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4년 전만 해도 부딪혔던 두 사람이 오늘은 화기애애했던 겁니다. 예. 이 조원진 의원의 측근은 오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원래 강한 공격을 준비해 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여러 의혹을 받아서 의기소침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보다는 마치 현 정부가 이 지사를 압박하는 듯한 의혹을 제기해서 정부 흠집내기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비하인드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국감장에서 여러 의외의 모습들이 또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영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예, 굉장히 독특하게 오늘 키워드 소개가 들어가는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표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에 따르면 그 교황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이 방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해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교황은 이탈리아어로 말을 했고요. 이 자리에 유일하게 배석했던 통역관인 이 한영태 신부가 이 표현이 영어로 표현하면 available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로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 시간 된다 정도 의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가능성 정도만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를 지냈던 이 성염 전 대사에게 이 어베일러블의 뜻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만약 교황이 쓴 표현이 디스포니블레 이탈리아로 이 표현이었다면 예.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강력한 호응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교황청은 2000년도 더된 왕조고 그만큼 노련하고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그냥 쓰는 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호응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 표현을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실제로 지난 14일에 교황은 대만 부총통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부총통이 대만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 교황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대만 방문은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못 갈 때는 못 간다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 그런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교황이 보통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 걸 관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 다 그 내용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수한 상황임의 배경을 따져서 조금 그 내역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요. 이 밖에도 파롤린 그 국무원장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 한국어를 했는데요. 이 발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예,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대전 교구장인 유흥식 주교의 도움 덕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청와대에 따르면요, 유 주교는 이탈리아어에도 능통하고 또 교황도 잘 알고 있어서 유 주교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직접 한국어 발음 등을 알려주면서 도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